혹한의 하늘에서 한국을 선택한 남자. 북위 60도를 넘어선 그곳, 지평선까지 얼어붙은 대지 위에 공군기지가 있다. 영하 30도를 넘나드는 혹한의 새벽 활주로는 단단한 얼음판이 되고 제트 연료조차 얼어붙기 일보 직전이다. 이곳에서 30년 넘게 전투기를 평가해온 한 남자가 있다. 그의 이름은 알렉산더 코르빈. 북극권과 온대권을 모두 경험한 제3국의 공군 작전 평가관이자 전투기 도입을 최종 결정하는 책임 고문이다. 그는 이론가가 아니다. 목숨을 걸고 하늘을 날았고 동료들이 돌아오지 못하는 것을 지켜봤으며 어떤 전투기가 진짜 전쟁에서 살아남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현장 전문가다. 그가 오래된 전투기 옆에 서서 혼잣말을 중얼거린다. 이 환경에서 진짜 전투기는 살아남을 수 있는가? 그의 임무는 명확했다. 혹한에서도 전쟁 첫날 바로 뜰 수 있는 전투기를 찾는 것. 안녕하세요. 저는 알렉산더 코르빈입니다. 30년 넘게 전투기와 함께 살아왔고 지금은 우리나라의 차세대 전투기를 선택하는 막중한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투기 선택을 단순한 무기 구매로 생각하시지만 제게는 다릅니다. 이건 우리 조종사들의 생명을 지키는 문제이고 전쟁이 터졌을 때 나라를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저는 화려한 스펙이나 정치적 고려보다 단 하나만 봅니다. 실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가? 우리가 사는 이곳은 1년 중 절반이 혹한입니다. 영하 40도까지 떨어지는 날도 흔하고 활주로가 얼음판이 되는 건 일상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전투기는 사치품이 아닙니다. 생존 도구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자문합니다. 이 전투기가 우리 아들들을, 우리 딸들을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확신을 가지고 예스라고 답할 수 있는 전투기를 찾는 것. 그것이 제 임무의 전부입니다. 첫 번째로 검토한 전투기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단발 경전투기였습니다. 수치상으로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가격은 저렴했고 유지비도 합리적이었으며 혹한 환경 테스트 결과도 통과 수준이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은 이 전투기를 적극 추천했습니다. 예산도 절약되고 검증된 기체 아닙니까?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보고서의 한 줄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엔진 단발. 혹한 플러스 장거리 플러스 해상 작전 시 리스크 증가. 그 한 줄이 제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나와 경납고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단발 전투기 앞에 섰습니다. 엔진 하나. 아름답게 빛나는 단 하나의 제트 엔진. 평상시엔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평상시가 아닙니다. 제가 28살이었을 때의 일입니다. 동료 조종사 한 명이 단발 전투기로 해상 초계 임무를 수행하다가 엔진 트러블을 겪었습니다. 북해 상공, 육지까지 200km. 그는 베테랑이었고 침착했으며 모든 매뉴얼을 완벽하게 따랐습니다. 하지만 엔진 하나가 멈추면 전투기는 더 이상 비행기가 아닙니다. 그냥 떨어지는 쇳덩이일 뿐입니다. 그는 바다에 탈출했고 구조되긴 했지만 평생 허리 통증을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배웠습니다. 전쟁은 계산이 아니라 확률의 싸움이라는 것을. 엔진 하나가 고장날 확률은 낮습니다. 하지만 그 낮은 확률이 현실이 되는 순간 그 조종사에게 확률은 100%가 됩니다. 저는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이 단발 전투기의 가격은 매력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곳은 광활한 북극해와 맞닿아 있고 가장 가까운 우방국 기지까지도 1000km가 넘습니다. 만약 엔진이 멈춘다면 혹한의 바다에 떨어진 조종사는 5분을 버티기 어렵습니다. 저는 연필을 들고 보고서 여백에 적었습니다. 이 전투기는 조종사를 돌아오게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확신할 수 없다. 저렴함은 미덕입니다. 하지만 조종사의 목숨 앞에서 저렴함은 미덕이 될 수 없습니다. 다음 날 회의실에서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재무 담당관이 말했습니다. 쌍발 전투기는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유지비도 2배 이상 들고 정비 인력도 더 필요합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엔진 2개는 분명 더 비쌉니다. 부품도 2배, 정비 시간도 더 길고 연료 소모도 많습니다. 정치인들은 예산 절감을 원했고 회계사들은 숫자를 들이밀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활주로가 보였고 젊은 조종사들이 훈련 비행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22살, 24살.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남편이며 누군가의 아버지가 될 사람들입니다. 저는 천천히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쌍발은 사치가 아닙니다. 귀한 확률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엔진 하나가 멈췄을 때 조종사가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느냐? 그 차이가 전쟁의 결과를 바꿉니다. 제가 화면에 자료를 띄웠습니다. 지난 50년간의 전투기 사고 통계였습니다. 단발 전투기의 엔진 고장 시 생존율과 쌍발 전투기의 생존율. 그 차이는 명확했습니다. 쌍발 전투기는 엔진 하나가 고장나도 남은 엔진으로 기지까지 귀환할 수 있었습니다. 조종사들은 살아서 돌아왔고 전투기는 수리됐으며 다음날 다시 하늘을 날았습니다. 저는 제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35살 때 쌍발 전투기로 훈련 중 왼쪽 엔진이 폭발했습니다. 고도 8,000m, 해상 150km. 만약 단발이었다면 저는 지금 여기 없습니다. 회의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했습니다. 저는 오른쪽 엔진 하나로 기지까지 돌아왔습니다. 비행은 불안정했고 착륙은 아슬아슬했지만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다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재무 담당관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쌍발 전투기는 얼마나 더 비쌉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구매 가격은 30% 높습니다. 하지만 조종사를 잃는 비용은 얼마입니까? 새로운 조종사를 훈련시키는데 10년이 걸립니다. 그 10년의 가치는 얼마입니까? 그날 회의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쌍발 전투기라는 것을. 쌍발 전투기를 찾기 시작했지만 선택지는 많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최신의 기종은 너무 비쌌고 유럽의 전투기들은 우리 환경에 최적화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제는 정치적으로 불가능했고 중국제는 신뢰성이 의심스러웠습니다. 저는 밤늦게까지 자료를 검토하며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부하 장교가 한 장의 브로셔를 가져왔습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표지에는 낯선 전투기 사진과 함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KF-21.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한국? 물론 저는 한국을 알고 있었습니다. 삼성, LG, 현대자동차. 기술 강국이라는 건 알았지만 전투기를 만든다고? 제 머릿속 지도에서 한국은 자동차와 스마트폰을 만드는 나라였지 군용 항공기를 설계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문가입니다. 편견보다 데이터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브로셔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눈길을 끌었습니다. 쌍발 엔진. 제가 찾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가격은? 놀랍게도 과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제의 60% 수준이었고 유럽제보다도 저렴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진짜 주목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설계 철학이었습니다. 다른 전투기들은 최고 속도, 최대 무장량, 최신 스텔스 같은 화려한 스펙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전투기는 달랐습니다. 실제 작전 중심 설계, 빠른 정비 시간, 높은 가동률, 조종사 생존성. 이건 전시용 카탈로그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전쟁을 상정하고 만든 전투기의 설명서였습니다.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한국의 항공산업 역사를 조사했습니다. 그들은 50년 전만 해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배우고 기술을 축적했으며 실패를 딛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은 자체 설계한 초음 속 전투기를 하늘에 띄우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전투기가 이미 실전 배치되어 한국 공군에서 운용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건 프로토타입이 아니었습니다. 검증된 전력이었습니다. 저는 브로셔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총총했고
멀리 북극광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전쟁을 알고 있구나. 한국은 70년 전 전쟁을 겪었고 지금도 휴전 상태입니다. 그들에게 전투기는 박물관에 전시할 장난감이 아닙니다. 내일 당장 써야 할 생존 도구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화려함보다 실용성을, 스펙보다 신뢰성을 선택한 것입니다. 저는 다음 날 아침 상관에게 보고했습니다. 한국의 전투기를 직접 평가해 보고 싶습니다. 한 달 후, 저는 한국 팀과 함께 우리 기지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투기 한 대를 가져왔고, 저는 가장 가혹한 테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영하 35도의 새벽 활주로, 결빙 상태, 정비 인력 최소화, 긴급 출격 시뮬레이션. 다른 후보 전투기들은 이 테스트에서 하나씩 조건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이 온도에서는 예열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수 연료가 필요합니다. 정비팀 6명이 필요합니다. 이해할 수 있는 요구들이었습니다. 혹한은 모든 기계에게 가혹하니까요. 하지만 한국팀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아무 조건도 달지 않았습니다. 준비됐습니다라는 말만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의아했습니다. 자신감인가? 아니면 상황을 몰라서인가? 테스트 당일 새벽 4시, 저는 관제탑에 올라갔습니다. 온도계는 영하 37도를 가리키고 있었고, 활주로는 얼음 스케이트장처럼 미끄러웠습니다. 한국 엔지니어 단 3명이 전투기 주변에서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다른 팀들은 최소 6명이 필요하다고 했던 작업을 그들은 셋이서 해내고 있었습니다. 15분 후 엔진 시동이 걸렸습니다. 쌍발 엔진이 차례로 깨어났고 배기가스가 얼어붙은 공기를 가르며 피어올랐습니다. 예열 시간은 표준보다 짧았고 엔진음은 안정적이었습니다. 저는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출격 준비 완료. 한국 시험 조종사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전투기는 활주로를 미끄러지듯 달렸고 순식간에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혹한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자연스러웠습니다. 2시간 동안 공중 기동, 모해 전투, 긴급 착륙 시뮬레이션이 이어졌습니다. 전투기는 모든 과제를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착륙 후 저는 경납고로 내려갔습니다. 한국 수석 엔지니어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준비할 수 있습니까? 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실제 전쟁 상황을 기준으로 만들었습니다. 전쟁이 나면 정비팀이 충분하지 않고 날씨를 선택할 수 없으며 시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런 상황을 가정하고 설계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보고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밖 하늘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고 저 멀리 북극광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엔 한 문장만 맴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진짜를 만들었구나. 화려한 프레젠테이션도 정치적 로비도 없었습니다. 오직 전투기 하나만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테스트가 끝난 후 저는 한국팀과 심층 회의를 가졌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가동률이 얼마나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투기의 스펙에만 집중합니다. 최고 속도, 최대 고도, 무장 탑재량. 물론 중요한 수치들입니다. 하지만 제가 30년간 배운 건 단순한 진리였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건 가장 빠른 전투기가 아니라 가장 자주 뜰 수 있는 전투기입니다. 한국 엔지니어가 자료를 펼쳤습니다. 우리 전투기의 가동률은 90% 이상입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90%? 대부분의 최신의 전투기가 70%대를 겨우 유지하는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정비 편의성을 설계 단계부터 고려했습니다. 주요 부품은 30분 안에 교체 가능하고 일상 점검은 정비사 2명이면 충분하며 부품 표준화율이 80%가 넘습니다. 저는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전투기를 예술품처럼 만들었습니다. 복잡하고 정교하며 손대기 어렵게. 하지만 한국은 전투기를 도구로 만들었습니다. 고장나면 빨리 고치고 다시 날릴 수 있게. 그것이 진짜 전쟁에서 필요한 것이라는 걸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나면 중요한 건 스펙이 아닙니다. 제가 회의실에서 말했습니다. 얼마나 자주 뜰 수 있는가, 얼마나 빨리 다시 날릴 수 있는가, 조종사가 살아 돌아오는가. 이 세 가지가 전부입니다. 저는 역사적 사례를 떠올렸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전투기들은 기술적으로 우월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전투기들은 정비가 쉬웠고 가동률이 높았으며 조종사들이 더 자주 하늘을 날았습니다. 결과는 미국이 승리했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가동률이 전쟁을 결정했습니다. 한국 전투기는 바로 그 교훈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화려함보다 신뢰성을, 복잡함보다 단순함을, 최고 스펙보다 높은 가동률을 선택했습니다. 이건 쇼용 무기가 아닙니다. 제가 보고서에 적었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도구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전투기로 다른 나라를 감동시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전투기로 자기 나라를 지키려 했습니다. 그 차이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한국팀이 떠나는 날 경납고에서 오래 서 있었습니다. 그 쌍발 전투기는 조용히 빛나고 있었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전투기라는 것을. 화려하지 않지만 믿을 수 있고 복잡하지 않지만 강력하며 최고는 아니지만 최선인 전투기. 전쟁은 최고를 원하지 않습니다. 전쟁은 살아남는 것을 원합니다. 3개월간의 평가가 끝났습니다. 저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3개 국가의 전투기 자료가 놓여 있었습니다. 미국제, 유럽제, 그리고 한국제. 수치상으로 보면 미국제가 가장 앞섰습니다. 최고 속도, 스텔스 성능, 최신 전자장비. 모든 면에서 최첨단이었습니다. 유럽제는 균형이 잡혀 있었습니다. 검증된 기술, 안정적인 성능, 우수한 AS 네트워크. 나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제. 스펙은 둘보다 조금 낮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숫자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키보드 앞에 앉아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본 평가관은 대한민국의 KF-21 전투기를 차세대 주력 전투기로 추천합니다. 그리고 근거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혹한 환경 적응성. 이 전투기는 캐나다급 혹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했고 특별한 조치 없이 표준 절차만으로 운용 가능했습니다. 둘째, 가동률. 90% 이상의 가동률은 전시 상황에서 결정적 우위를 제공합니다. 셋째, 정비 편의성. 최소 인력으로 빠른 정비가 가능하여 인력 제약이 있는 우리 상황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넷째, 비용 효율성. 장기 운용 비용이 타 후보 대비 30% 낮으며 이는 30년 운용 시 수천억 원의 예산 절감을 의미합니다. 다섯째, 쌍발 엔진의 안전성. 우리의 작전 환경은 광활한 해상과 극지를 포함하며 쌍발 엔진은 조종사 생존율을 획기적으로 높입니다. 여섯째, 기술 이전 가능성. 한국은 기술 이전에 개방적이며 이는 우리의 장기 항공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진짜 쓰고 싶었던 건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잠시 타이핑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활주로에서 젊은 조종사들이 훈련 중이었습니다. 23, 25. 제 아들 또래였습니다. 저는 다시 키보드로 돌아와 마지막 문단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이 전투기를 선택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 전투기는 우리 조종사들을 집으로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 살아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이 선택은 정치가 아니라 조종사의 생존을 위한 결정입니다. 보고서를 저장하고 저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30년 군 생활 중 가장 중요한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옳은 선택이라고. 숫자가 아니라 양심이, 스펙이 아니라 경험이, 정치가 아니라 책임감이 내린 결정이라고. 저는 보고서를 상관에게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한 달 후 정부는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KF-21을 차세대 주력 전투기로 선정합니다.
기자회견장은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한 결정이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전통 강자들을 제치고 한국이라는 새로운 파트너를 선택했다는 것이 놀라웠던 것입니다. 저는 단상에 올랐고 수십 개의 카메라가 저를 향했습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왜 한국의 전투기를 선택했습니까?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준비된 답변이 있었습니다. 가동률, 비용 효율성, 혹한 적응성 같은 기술적 이유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진짜 이유를 말하고 싶었습니다. 한국은 전쟁을 겪어본 나라입니다. 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70년 전 그들의 땅은 폐허가 됐고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전쟁이 무엇인지 압니다. 전쟁이 숫자 게임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는 것을, 전투기가 전시용 장난감이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도구라는 것을 압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무기를 장난처럼 만들지 않습니다. 그들은 전투기를 만들 때 이렇게 자문합니다. 이 전투기가 우리 아들을 살려서 집으로 돌려보낼 수 있는가? 그 질문에 예스라고 답할 수 있을 때만 그들은 전투기를 만듭니다. 저는 그 철학을 믿습니다. 기자회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이 전투기는 싸우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닙니다. 이기고 돌아오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이 제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며칠 후, 저는 한국 팀으로부터 짧은 편지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단순한 문장이었지만 저는 그 무게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약속을 지킬 사람들이었습니다. 화려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광고가 아니라 결과로. 1년 후, 첫 번째 한국제 전투기가 우리 기지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경납고에서 그 순간을 지켜봤습니다. 쌍발 엔진이 조용히 빛나고 있었고, 동체에는 우리나라 국기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젊은 조종사들이 설렘과 긴장이 섞인 표정으로 전투기 주변을 걸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이 전투기는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하지만 너희도 이 전투기를 믿어야 한다. 한 조종사가 물었습니다. 왜 이 전투기를 선택하셨습니까?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너희를 집으로 데려오기 위해서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30년의 군 생활 중 가장 평안한 잠이었습니다. 저는 옳은 선택을 했다는 것을 마음 깊은 곳에서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만든 전투기. 그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살아 돌아오겠다는 약속이었고, 함께 하늘을 지키겠다는 연대였으며, 평화를 향한 공동의 의지였습니다. 저는 창밖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고, 어딘가에서 우리의 전투기가 조용히 하늘을 지키고 있을 것입니다. 한국이 만든 믿을 수 있는 날개 위에서.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